안녕하십니까. 어제 이어서 제 2차 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화조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허가 대상 건축물은 반드시 정화조 필증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준공받을 때 정화조 필증을 제시하는 겁니다. 또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신고제 건축물도 정화조 필증이 있어야 합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은 도시지역에서 85제곱미터 이상이고 농어촌 및 기타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모든 건축 신고를 세움터에서 건축사들이 하기 때문에 신고제 건축물도 예전과 달리 건축사를 통해서 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제 건축물도 허가제 건축물과 같이 준공은 다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정화조는 30평 이하,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는 5인용을 하고 평수로 9평 증가할 때마다 1인씩 용량이 가산되어 67평이 넘을 때는 10인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월수 발생량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고 한번 검토해 보실 분은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은 그 법이 개정이 되는 바람에 우리가 농어촌 지역의 정화조도 전부 다가 오수설비 허가업체에서 설비 공사를 하고 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단 오수설비 업체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방조례에 따라서 푸는 정화조, 푸세식 정화조를 설치해도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은 본인이 사다가 정화조를 매립하고 하면 되는데, 이때도 정화조를 구입해서 할 때 필증을 반드시 정화조 판매 업체에서 받아와야 합니다. 준공 처리 받으려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화조 구입 시에 필증을 받지 못하면은 나중에 준공 받으려고 필증을 놓으려고 찾아가면은 필증값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화조를 구입할 때 반드시 필증을 받아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은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집을 짓는데도 각 실의 방향, 그러니까 건축물 각 실의 방향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건축사가 알아서 설계를 해준다고 하지만 처음에 설계를 의뢰하면은 건축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와 상의를 해서 가족 구성원 수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실의 배치 관계도 건축주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 건축물의 각 실의 방향은 우리 건축물의 북쪽 방향, 북향 쪽은 하루 종일 해가 들지 않고 겨울철에는 북풍으로 인해 춥고, 이러한 곳에는 아틀리에, 냉장고, 저장실, 화장실 등을 배치합니다. 하고 남쪽 방향에는 여름철에는 태양이 높기 때문에 햇볕이 깊이 들어오지 않고 겨울철에는 깊이 들어와 따뜻하다. 식당, 아동실, 테라스, 발코니, 거실 등이 적합하다. 그 다음에 동쪽 방향은 아침 햇살은 깊이 들어오고 겨울철 아침은 따뜻하나 오후에는 춥다. 그래서 침실이나 식당, 부엌 등을 위치시키고 서쪽 방향에는
오후 햇살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므로 여름철 특히 덥습니다. 그래서 욕실, 화장실, 건조실 등이 적합합니다. 만약에 뭐 주방을 서쪽 방향에 했다 그러면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 음식물이 상하고 부패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각 실의 방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2편 목조주택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주가 기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무턱대고 집을 짓겠다 하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건축사하고 상의하기 전에 꼼꼼히 챙겨서 가서 상의를 해야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다. 목표 설정은 주택을 계획함에 있어 우선 목표를 설정해야 하는데 가족의 구성원 수, 라이프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설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웰빙 생활의 증대.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주거생활 그리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의 의욕을 고양시킬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는 주택을 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남았는데 가사노동의 절감. 필요 이상의 넓은 주거 공간을 지향하고 주부의 동선을 경감시킨 평면 계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부들이 동선을 짧게 해서 노동력을 좀 절감을 시켜준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넓은 주거공간, 한국 사람들이 보통 넓은 집을 좋아하고 하는데 넓은 집을 가지게 되면 결국은 가사노동만 많아집니다. 집안 청소를 하나 해도 그렇고 가족 구성원 수에 맞게 집을 지어야 한다. 필요 이상의 주거 공간은 다 필요 없는 형식에 불과하다. 또 가족 분위기의 주거. 가족 구성원이 다양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전체 화목은 물론 구성원들의 사생활이 확보되어야 하며 형식적이고 외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은 불필요한 공간도 많이 생길 거고 또 우리가 젊을 때는 괜찮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전원주택을 짓는 분들은 매일 건강한 게 아닙니다. 노동력이 많아지게 되면은 굉장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확립, 주거 공간에는 프라이버시 확보가 중요하므로 침실, 욕실, 수납 등을 계획 시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같은 가족이라도 개별적인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확립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해서 미리 목적을 설정한 다음에 건축사와 상의를 한다. 이상적인 배치계, 건축법의 건폐율이 적합해야 하고 인동간격, 인동간격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남북 간의 간격을 인동간격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여러 동을 짓는다든가 이러할 때는 남북 간의 간격이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우리가 남북 간의 간격을 바로 일조권이라 그러죠. 일조권. 남북 간의 간격은 충분히 고려돼야 되고 또 일조권이라 하면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4시간 이상 햇볕을 받을 권리를 일조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풍, 채광, 방제, 프라이버시 등이 계획되어야 하고 건축물의 면적에 비해
대한 균형에 맞게 건조대, 창고, 장독대 등으로 쓰이는 공간과 부엌, 출입문과의 연관성, 차고 및 도로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건물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남북 간의 그 간격을 칠판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남북 간의 간격은 어떤 대지가 있으면 이와 같은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쪽 방향이 북쪽이라고 봤을 때, 자, 북쪽이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건물을 앉힐 때 다른 방향에서는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이 50cm만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건축물 이깃거리가 경계선이나 도로 경계선에서도 50cm만 떨어지면 된다. 그러나 북쪽 방향은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일 때, 9m 이하일 때는 1.5m를 이격시켜 줘야 된다. 자, 여기 바로 일조권 때문에 뒤쪽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햇볕을 받아야 할 그 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뒤쪽에 8m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 도로가 이길거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도 50cm만 띄워도 된다. 단 도로가 없을 때는 9m 이하 건물은 1.5m를 띄우고 9m 이상의 건물은 건물 높이의 절반을 띄워야 된다. 만약에 10m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은 북쪽 방향에는 5m를 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인동간격이다. 인동간격이다. 그 다음에 이상적인 그 평면계획을 보면은 거실 내 생활 공간이 요구하는 기능에 따라 각 실들은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야 하며 동선을 상호 연결시켜 필요한 망이 배치를 만족시켜야 하며 동선으로 이어지는 기능과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크기와 모양 등이 사전에 계획되어야 된다. 자, 이와 같은 계획을 어느 정도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건축사와 상의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토지 이용에 관한 규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원주택의 택지는 부동산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토지는 사유재산에 속하지만 공적 개념이 크므로 정부의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토지입니다. 그래서 개발에서 관리까지 규제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도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냐, 또 농림지역이냐 이와 같은 것도 살펴봐야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그 법률에는 여러 가지 또 제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걸 꼼꼼히 살펴야 하고, 수도권 정비법, 이건 수도권 쪽에 해당이 되겠는데,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개발행위 제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는 거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 농지법, 농지 전용 및 소유에 관한 제한도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와 같은 곳에는 거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법, 산림의 형질 변경 및 개발 제한이 있고, 산지관리법에는 보존 산지 안에서의 개발 행위 제한 및 산지 전용에 관한 법률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률들을 꼼꼼히 챙겨보고 토지를,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 선정 역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차지합니다. 잘못하면 집을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원주택과 밀접한 지목은 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도로 등이다 고 되어 있는데, 저는 밭을 말하고 답은 논을 말합니다. 그리고 과수원, 임야는 잡종지라든가 자갈밭 이런 것도 다 임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현재 집이 지어져 있거나 옛날에 집이 지어졌다가 농촌 지역에 철거하고 없는 이런 땅의 지목들이 대부분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전이라 하면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원예작물 중에는 과수류는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약초, 뽕나무, 당나무는 창호지 만드는 나무입니다. 당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입니다. 전이고,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갖다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답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논이죠. 그 다음에 과수원, 사과, 배, 감, 밤, 호두, 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또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 시설물의 부지는 전부 다 과수원입니다. 우리가 과수원 안에 창고를 지었다든가 저장실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거는 지목 자체가 다 과수원입니다. 그 창고가 지어졌다고 해서 대지가 되지는 않는다. 그다음 임야, 산림을 이루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은 임야로 한다. 그 다음에 대지는 다음 각 품목의 토지는 대지로 한다.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택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전부 다가 대지입니다. 대지고, 도로는 다음 각 호의 토지는 도로라고 한다. 아파트, 공장 등 단일 단지 안내 통로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도로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 그 다음에 일반 공중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갖춘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또는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그 다음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부지, 두 필지 이상의 토지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된 토지는 전부 다가 도로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 주변에 가다 보면은 휴게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휴게소는 대지인 줄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바로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에도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자, 우리가 용도지역, 토지 이용 방법을 규제하는 용도지역 중 관리지역이 대부분 개발이 쉽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분하여 토지 이용 등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원주택과 밀접한 관리지역은 대부분 보존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등 생태보존 등을 위하여 보존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관리하기가 힘든 지역, 이런 지역에는 건폐율은 20% 이하고 용적률은 50에서 8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농업과 임업, 업, 생산 등을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 지역과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관리가 힘든 지역, 이런 지역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입니다. 계획관리지역, 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하는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및 개발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은 50에서 100% 이하. 그 다음에 우리 꼭 도시지역이 아니라도 계획관리지역은 읍면지역에 동네가 있는 주변에 있는 땅은 대부분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주변에, 마을을 끼고 있는 동네 주변에 있는 부분은 거의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서 알아야 할 거는 농어촌 지역이 전체가 들판이고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 자연녹지는 무조건 건폐율이 20% 이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녹지는 200평방미터 미만은 분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땅을 지분 이전을 이렇게 누구는 몇 평, 누구는 몇 평 공동 소유로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분할을 해서 이용을 하려면 200평방미터 미만은 자연녹지 지역은 분할이 안 된다. 토지 분할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지와 임야.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산지로 된 지역이며 지목법에 의한 임야로 된 지역이며 또는 보존산지와 준보존산지로 구분을 하며 보존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보존산지는 임업용 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고 공익용 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방방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해방지죠. 재해방지. 그 다음에 수원보호, 자연생태보전, 자연환경보전, 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의 기능을 위해 필요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휴양림 속에 요양시설을 짓는다는 거, 이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익용 산지다. 그 다음에 준보존산지라는 거는 보존산지 이외의 산지다. 이외의 산지를 우리가 보존산지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짓거나 펜션을 짓거나 하려고 그러면은 준보존산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제3편 부지개발행위, 산지 전용 지역 제한, 산지 전용 제한 지역이 있는데
산지 전용을 제한하는 지역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는 산지 전용을 제한할 수 있다. 주요 산질기의 능선부로 자연경관 및 산림 생태계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명성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존 가치가 인정되는 산지,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는 산지 전용을 제한을 받습니다. 자, 산지 전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은 임산물의 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에서는 보존산지 및 준보존산지 모두 전용 허가로 일어나 했습니다. 그 산지 전용 허가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 전용의 허가 조건은 산림청장은 산지 전용 허가 시 다음과 같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우리가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 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이미 구간 완료된 부분을 중간에 복구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관 유지를 위해 차폐림을 설치한다. 우리가 10만 평방미터를 산을 한 번에 깎아내 놓으면 굉장히 보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차폐림,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서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게 그 칸막이, 우리 도심에서 공사할 때 가시설물을 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것처럼 나무를 심어서 보기 싫은 거 자연 경관을 좀 가리라.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중에 발생한 토지는 방해 사업 시행 지역의 밖으로 배출하라. 자, 만약에 토사를 갖다가 절토를 해서 한 번에 사놓으면은 폭우가 쏟아지거나 기상재해가 일어나면은 산사태라든가 대형 재난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지역 밖으로 다 이동을 시켜라.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 육림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자, 구간구간에 산림이 그대로 남는 지역은 나무를 심거나 해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라는 겁니다. 토사 유출 방지 시설 및 낙석 방지 시설, 옹벽, 침사지, 배수 시설 등 재해 방지 시설을 설치해라. 우리가 토사가 유출되면 재해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 방지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돌 같은 것이 절토해놨는데 깎아 산을 이렇게 절개를 하고 나면 굴러 떨어져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낙석이 방지가 될 수 있도록 낙석 방지 시설을 해야 되고, 또 산이 무너지지 않게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침사지, 그러니까 그 사방댐이라고 합니다. 사방댐 같은 거, 이 물이 유속을 갖다 줄여줄 수 있도록 어떤 시설을 해야 되고, 배수 시설 등 재해 방지 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산림 기능의 유지, 경관 보존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그러니까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산지 전용 허가가 난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산지 전용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건축물의 건축 또는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공작물에 설치할 때는 반드시 농지 전용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소유로 공공의 이익에 제공되는 유수면 매립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그리고 형질 변경이면 토지의 형상 자체를 갖다가 바꾸는 겁니다. 자,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제외된다. 그래서 뭐 경작을 위해서 객터를 한다든가 땅을 갖다가 뭐 이 깊게 웅덩이처럼 생긴 그 논을 갖다가 밭으로 하기 위해서 뭐 성토를 한다든가 이와 같은 행위는 제외하고, 어떤 인공적인 공작물 설치나 이런 것을 위해서 형태를 변경시킬 때는 반드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도 우리가 농지 전용을 받아야 된다. 간혹 가다가 뭐 논이나 이런 것들을 파갖고 모래를 채취하고 있는 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 이와 같은 것도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개발 행위는 반드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규모가 큰 범위, 대규모 범위 같은 경우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이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되고, 그럼 형질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형질 변경은 어떤 건 형태를 변경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나 경사면을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는 절토, 또 흙을 삭거나 메우는 성토, 땅을 반반하게 고르게 만드는 정지작업, 길바닥에 돌과 모래 따위를 덮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전부 다가 형질 변경이다. 즉 전환주택을 짓기에 알맞도록 밭이나 논, 그러니까 전, 답이나 임야의 모양을 갖다 바꾸는 것은 다 형질 변경이다.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자, 토지나 임야를 개발하여 지목을 대지나 공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세금을 내야 하고 반드시 건축을 지어야 준공 처리되고 지목 변경이 완료된다. 농지 전용 부담금은